안녕하세요. 포사이트의 영국 이야기의 아이린입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 이야기 1부의 세실 로우즈와 2부의 네덜란드의 남아프리카 개척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 및 금광의 발견과 개발로 인해 영국인과 보어인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대해 살펴봅니다. 네덜란드가 개척한 케이프타운 지역을 영국이 1814년에 영구적인 식민지로 삼으면서 보어인을 비롯한 이곳의 주민들은 이제 영국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죠. 영국은 이곳에서 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며 노예무역을 금지하고 영국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보어인들의 생활 방식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1833년에 영국 의회가 노예제를 전면 폐지한 것은 보어인들의 불만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1830년대 초에 보어인들은 영국의 통치를 피해 자신들의 독립적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내륙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동을 데이주, 즉 더 그레이트 트랙이라고 해요. 여기에 참여한 보어인들은 자신들을 트랙보어라고 불렀죠. 이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케이프 식민지의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보어인이 처음에 이동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나타알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아프리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었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839년 보어인들은 나탈리아 공화국을 설립하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를 구축했고요. 인근의 줄루족과 충돌하기도 했지만 1838년에 블러드 리버 전투에서 줄루족을 물리치며 이 지역에서의 통제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나탈리아 공화국의 독립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프리카 동부와 내륙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에 영국은 1843년에 결국 나탈리아를 병합하고 나타알 식민지를 설립했습니다. 보어인들은 영국의 점령에 반발했지만 결국 상당수는 이곳을 떠나 다시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내륙으로 더욱 깊이 이동하여 트랜스바알 지역에 정착했어요. 주로 사바나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에서 독립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1852년에 영국은 트랜스바알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고 샌드 리버 협정을 통해 보어인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즉 사우스 아프리컨 리퍼블릭이 탄생했는데요. 현재의 남아공은 더 리퍼블릭 업 사우스 아프리카로서 명칭이 살짝 다르니 주의하세요. 이곳은 트랜스바알 공화국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보어인들은 트랜스바알 외에도 어린지 강 북쪽 지역에서 또 다른 독립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어린지 자유국이고요. 제가 쇼츠에서도 설명했듯이 네덜란드의 오랑주 공국과 연관이 있는 명칭이고 이 지역 명칭과 과일 어린쥐와는 어원이 다르지만 우연히 발음이 같아서 네덜란드, 이 지역, 북아일랜드의 신교도 등이 모두 어린지색을 상징색으로 삼고 있죠. 영국은 1854년에 블루음폰타인 협정을 통해 이 지역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이곳 역시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를 유지하면서 트랜스바알 공화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들은 영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럽 열강과 외교적 관계를 맺으며 자신들의 지위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중반까지 남아프리카 식민지들은 주로 농업과 목축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67년에 남아프리카의 어린지강 근처에서 어린 소년이 우연히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후에 유레카라고 불리며 남아프리카 광물자원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가 찾아냈다라는 뜻으로 외쳤다는 유명한 말이죠. 1871년에 케이프 식민지의 킴벌리 지역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맥이 발견되자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프리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러쉬는 남아프리카의 경제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지로 떠오르며 남아프리카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천 명의 광부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몰려들었으며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킴벌리 광산은 빅홀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규모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광물 채취장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남아있죠. 특히 1888년에 세실 로우즈가 설립한 드비어스는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90% 이상을 통제하는 독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드비어스는 남아프리카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요. 1886년에는 트랜스바알의 빅 바하터스 란트 지역에서 이번에는 금광이 발견되면서 골드 러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요하네스버그를 중심으로 한 광대한 금광지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금 생산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빅 바하터스 란트의 금은 남아프리카 경제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으며 요하네스버그는 급격히 성장하여 남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금광의 개발로 인해 수많은 인구가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도시화와 경제 발전이 촉진되었습니다.
금광의 발견은 영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영국은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강화하고 싶어졌습니다. 금광은 막대한 부를 창출할 것이었기 때문이죠. 영국이 남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이 바로 금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금광의 발견은 남아프리카 내에서 여러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보어인들 사이의 갈등을 악화시켰습니다. 보어인 탐광주들은 랜들로우드라고도 불렸는데요. 철자 주의하세요. 지주라는 뜻의 랜들로우드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들은 우이틀란더라고 불렸던 외국 투자자들에게 너무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는데요. 이러한 성향 탓에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이곳에 와있던 서양인들, 즉 아프리카너들도 보어인보다는 영국인의 자유주의적 통치를 희망했다고 해요. 보어인들은 트랜스바알 공화국과 어린지 자유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독립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지만 영국은 이 지역을 통제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결국 두 차례의 보어 전쟁으로 폭발하게 되며 이는 남아프리카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지역 사람들이 관여했기 때문이죠. 다음 방송에서는 보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